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사관리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19년도에 시행된 1회 기출이고 우리 이론입니다. 경영혁신과 ERP부터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ERP 특징 중에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여러분. ERP 특징은 크게 나누면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특징을 물어봤어요. 자, 4세대 언어를 활용한다. 기술적 특징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기능적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기능적. 자, 그래서 기능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술적 특징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으로 개발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이 답이다라는 건 벌써 정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우리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해서 현재 패키지형 ERP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기술적 특징, 2번은 기능적 특징. 두 번째,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지 않은 것은 그냥 ERP 전체적인 특징이네요. 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ERP는 전사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다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기능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자, 일부분에 대한 내용만 기존에 목표로 두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상향 평준화를 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전체 최적화, 전사적 자원이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그냥 금방 빨리 정리가 되죠. 자, 세 번째,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런 맞아요. 네, 우리는 통합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실 것.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란 표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통합 시스템. 네 번째,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큰일 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클라우드 ERP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웹에 올려져 있는 부분에 ERP도 많이들 쓰지만 아무나 접근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ERP라고 하는 부분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ERP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무슨 부분? 아,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요. 거기에 무슨 부분? 우리 사원의 정보로 로그인을 해요. 그럼 사원의 정보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사원별로 쓰고자 하는 메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권한이라는 걸 부여하죠.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종업원한테는 인사 쪽에 권한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사 권한은 안 줘요. 그 친구는 회계밖에 보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들이 말단 종업원이다.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근데 이런 그 직원한테 우리가 회사가 5개인데 그 회사 맨 꼭대기에 있는 본점부터 모든 사업장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줄까요? 안 그렇죠. 자기가 소속으로 있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만 보죠. 그리고 또는 이 친구한테 전부 우리 사업장 거도 전부 다 안 보여준다. 그러면 부서라든지 또는 사원의 특징에 맞게끔 우리 권한을 설정해서 그 부분만 보여지게끔 해요. 그래서 이 사용의 권한 없이 쉽게 기업의 정보에 우리 무엇을 한다? 접근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맞지 않은 건 4번이 되네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문제가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오히려 조금 올려놓고 볼게요. 자, ERP 구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 고려할 사항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네요. 아닌 거니까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 자, 전사적 참여 유도를 해라. ERP 구축할 때 대체적으로 도입은 하였지만 직원들이 거의 안 사용한다.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럼 실패해요. 네. 그래서 종업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경영진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요.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한다. 네,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지면 이게 최대화로 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패키지형 ERP를 전부 다 고치는, 뭐 너무 많이 뜯어 고치는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은 실질적으로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가 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의사결정을 가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거 도입할 거고 시행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중심점을 두어서 이들이 끌고 가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번째, IT 업체의 철저한 주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여러분, IT라는 관점은 무조건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ERP 쪽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IT 입장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도입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그 IT라고 하는 부분의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무엇해야 된다? 우리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이 구축할 때 이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표현. 네 번째, 다음 중 ERP 도입의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ERP 도입 예상 효과를 보고 싶은 모양이네요. 자,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ERP가 제가 자꾸 전사적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거래처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했던 부분을 가지고 생산에 투입해서 제조를 하고 그 부분을 영업부는 무엇하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판매했던 부분에 우리는 고객의 정보들도 다 관리할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뭐 대금도 관리가 됐고 대금도 중간에 개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A를 더 생산할 건지 우리 B를 더 생산할 건지 이런 결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A는 잘 팔리고 있어서 고객의 선호도가 좋아서 A는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적정한 재고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주문이 올 때마다 즉시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B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B를 재고를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보고 있는 게 ERP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요하지 않은 우리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고들을 모두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재고를 무엇한다? 감소시킨다. 그리고 여러분 재고를 감소시키게 되면 우리 재고로 묶여있는 돈들이 뭐가 되져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물류 비용 절감이라는 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대량으로 살 거와 소량으로 살 거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업무의 정확도가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된다. 네, 맞습니다. 중복 업무가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일을 각각의 부서별로 여러 번 했던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내용들이 짧아지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ERP에 들어가서 누가 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한 걸 누군가는 결제를 할 것이고 계속 점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불러내서 쓰는 형태들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전의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후 프로세스가 전부 다 잘못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ERP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넣는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면서 그리고 업무의 정확도도 좋아진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2번 맞고요. 세 번째,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제가 실시간을 입력한다고 했어요. 그럼 신속성이 들어오겠죠? 자,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를 없애주죠. 자, 그리고 왜 시간적 한계란 부분이 제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여러분 이전엔 하드에다가 자료를 보관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는 하드, 메인 PC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데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클라우드 ERP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ERP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되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정보 공유의 시간적 한계는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무엇하는 연결해서 쓰는 그 호환의 기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번째,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 여기 업무 프로세스 단축 얘기할 때 제가 중복 업무 배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필요 인력과 필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초창기는 투입되는 자본이 좀 많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숙련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 3번. 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인사관리는 회계하고 조금 다르게요. 인사관리 자체에서도 여러 개의 챕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번부터는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의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무 순환의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여러분 직무 순환이에요. 그럼 직무 순환이라는 건 직무를 무엇한다 바꿔준다의 관점이에요. 자, 난이도가 높은 과업을 부여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난이도가 높은 과업을 부여한다라는 부분은 직무 충실화예요. 자, 1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지금 뭐냐면 이런 식의 패턴. 그래서 인사는 각각의 정의를 조금 더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무엇 하시라? 오답 노트 정리를 해버릇 하세요. 그게 조금 더 좋거든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번은 직무 충실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럼 제가 직무를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직무를 수행. 이게 맞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하나의 직무를 직무시간 교대를 통해 수행하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직무 공유제가 되는 거예요. 직무 공유제. 하나의 직업을, 하나의 업무를 지금 소위 말해서 9시부터 1시까지는 A라는 직원이, 그리고 그 이후는 B라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직무 공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종업원 한 명이 수행하는 과업의 절대량을 늘려준다. 자,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업무의 내용을 조금 더 넓게 소위 말해서 수평적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직무 확대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더 넓게 펼쳐지는 거, 직무 확대 됐을까요? 자, 지금은 순환으로 냈지만 다음에 여기 순환의 내용을 충실화, 공유제, 직무 확대 이런 거로 바꿔서 찾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번은 순환은 2번입니다. 자, 6번째, 다음 중 인력 부족의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관리 하실 때 여러분 인력이 부족한지 인력이 과잉인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지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무엇한다? 우리는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회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특정한 직무에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근데 우리 회사도 그 직무에 해당되는 종업원이 들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시장에서 무엇 해야 돼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제가 급격히 늘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크고 공급이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실제 우리는 빨리 서둘러서 무엇 해야 돼요? 우리 그 수요에 맞춰서 빨리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이해됐을까요? 자, 반대가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회사의 종업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과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 생각 또는 종업원을 우리 무슨 부분은 상용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용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인력 과잉에 대한 대응 방안 모두 다 기억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초과 근로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인력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초과 근로라고 하는 우리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죠. 연장 근로요. 자, 일단 가능해요. 장기적으로 못해도 그래서 앞에다 단기적으로 써놨고요.
두 번째,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에 의존을 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체한다. 여러분, 우리 외부에 주는 거 아웃소싱 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밖에 업무를 나눠주는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2번도 맞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전환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A의 시간, B의 시간을 나눠서 A한테는 4시간, B한테 4시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하루에 되는 적정 시간을 나눠서 쓴다고요? 이 부분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인력이 무엇했을 때 나오는 상황일까요? 과잉이었을 때 나오는 상황이겠죠. 종업원을 모두 다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있었던 업무를 쪼개서 파트타임처럼 시키면 내가 지불해야 될 인건비가 내려갈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유지시키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과잉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기간 계약에 대한 고용, 기간 계약 고용이면 여러분 우리 계약직이란 표현을 보시면 되겠죠. 네,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다라는 부분 또는 시간제 고용으로 탄력적인 인력을 고용하겠다. 우리가 부족하면 그 일이 정말 바쁠 때만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4번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7번째.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 중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이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걸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선발 도구로 들어오는 부분은요, 신뢰성도 있고, 뭐 대체 형식의 방법도 있고, 뭐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내용 타당성도 있고, 그래서 신뢰성, 내용 타당성, 기준 관련 타당성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 중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이 내용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선발 도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뽑고자 하는 내용하고 적합하게 잘 맞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관점이 신뢰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신뢰성, 믿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게 신뢰성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7번에 물어보는 질문은 내용 타당성이거든요. 여기 답은 2번이에요. 자, 지금 내용 타당성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선발 시험 문항 내용이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와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선발 도구라는 건 많아요. 면접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 필기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저희가 필기 시험을 본다. 그럼 그 필기 시험이 회사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그 직무적인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시험이냐. 전혀 뜬금없는 시험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인사를 수업을 하지만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적성 검사예요. 인적성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특히나 공공기관들은. 근데 인적성 검사와 관련된 시험을 보고 오시면 다 무슨 얘기하냐면 시간 내에 다 못 풀었어요. 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도 뭐라고 얘기냐면 문제 짧은 건 읽고 긴 건 당신이 답일 것 같은 걸 빨리 하고 패스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 내에 문제를 끝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그 회사에 고용을 할 때 그 인적성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적절했을까요? 전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내용 타당성이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져 있어야 됐는지 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기준 관련 타당성. 자, 요 부분은요, 타당성 측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인 건데, 자, 우리 시험의 성적이라는 부분하고 직무의 성과라는 부분을 무엇해서 우리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 내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대체 형식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건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번에서 물어보는 건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정의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근데 인사 풀어보시면 거의 그런 문제가 많아요. 네.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력계획의 미래 예측 기법은, 자, 우리가 인력계획 얘기할 때 앞에서 여러분 제가 다른 문제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한다. 그게 여러분 인력계획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요와 공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예측 기법으로 쓰는 게 뭐 선형계획을 쓰겠다, 델파이 기법을 쓰겠다, 우리 회귀 분석을 쓰겠다, 브레인스토밍을 쓰겠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상 브레인스토밍은 인력계획 미래 예측 기법으로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을 쓰는 거라서. 자, 보기 내용 볼게요. ABC 전자 주식회사는 향후 조직 구성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을, 자, 우리 키를 기억해요. 자, 인사는 반드시 그 내용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기억하실 것. 자, 여기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 30명을 선정하여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를 무엇하여 종합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진 않아요. 근데 수차례 정보들을 서로 의견을 조합해서 수차례 내용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우리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 됐을까요? 델파이 기법이 여러분. 자, 델파이 기법은 무조건 무슨 용어를 기억하셔라? 전문가라는 용어가 나온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문가인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부분. 자, 선형계획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의 선형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1차 부등식이 조건으로 하는 1차 함수의 우리 극대와 우리 무슨 부분? 극소를 가지고 지금 그 차이를 분석해서 보는 부분이, 그래서 뭐 기울임을 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요. 미래의 데이터를 돌려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뭐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인력 계획의 미래 예측 기법이라기보다는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토의하는 과정 중에는 나오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8번의 설명은 2번. 근데 델파이 기법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거 기억. 자, 9번째. 다음 채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채용 관리. 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한다. 기업 이미지 향상도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왜 공개 채용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두 번째, 채용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문화 형성과 변화를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외부에서 인력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회사에 있었던 직원하고 융화가 되면서 우리 뭐가 되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사실상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인적 자원 역량을 축적하여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자,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무엇을 우리 그들의 역량을 늘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해라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계속 역량이 커지면 회사에서 중요 자리에 업무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3번도 맞아요. 우리가 채용이란 부분 얘기할 때 대부분 외부에서 채용하는 걸 대부분 채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부장님이 그만둬서 부장 자리가 공석이다? 그럼 지금 현재 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부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팀장 자리가 공석이다? 그럼 지금 팀원 중에 누군가가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외부에서만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표현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수시 채용을 한다? 여러분 제가 1번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즘은 공개 채용한다고 했어요. 네, 공개 채용하고요. 수시보다는 대체적으로 정기적 채용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정말 급하게 필요하면 수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정기 채용을, 공개 채용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의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인력 자원 개발에 해당되는 문제. 자,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적합한 것은 참 정이 많이 나옵니다. 자, 특정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우리 실천의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과정으로 단기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가면 여러분 교육의 정의, 훈련의 정의, 개발의 정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동은 아니에요. 이동은 사실상 우리가 배치의 관점이에요. 네, 배치의 관점. 제가 아까 팀원 중에 팀장 자리가 공석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 뭐 승진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동이고요. A부서에서 B부서로 가는 것도 이동이에요. 또는 내 직무가 지금 안 맞아서 저 적절한 직무로 움직이는 것도 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이동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련.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습득이라든지 숙달을 시키는 과정의 용어가 뭐냐. 여러분, 교육은 전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은 배운다는 표현으로 보셔라. 학습. 이렇게 보시라고 하고요. 훈련은 지금 무슨 부분이에요? 우리 종업원이 들어오면 우리 무슨 부분? 고숙련자한테 내가 미숙련자이면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제라든지 또는 멘토와 멘티란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게 훈련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경력자가 신입을 가리켜서 일을 잘하게끔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숙련이 되려면 훈련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뭐로 기억하시라? 학습이라는 거로 기억하시라. 아, 배운다. 학습. 훈련은 지금처럼 습득하고 숙달시키는 부분이라는 부분. 자, 개발은 뭘까요, 여러분? 개발. 여러분, 개발이라는 부분은 지금 교육과 훈련 뒤에 나오는 게 개발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종업원이 무슨 부분, 우리 아까 왜 역량을 여기 축적한다고 했잖아요. 그 역량이 더 커지게끔 무엇 해주는 거, 우리 그 종업원의 업무적인 능력을 키우게끔 해줄 수 있는 게 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재 능력을 무엇한다? 우리 소위 말해서 더 올려준다. 또는 이 종업원의 경력을 지금 되게끔 늘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경력이 꼭 외부에서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게 경력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경력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10번은 교육, 훈련, 개발 바꿔가면서 낼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과 실시 원칙에 대한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네, 인사고과 원칙은 기본 원칙과 실시 원칙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안 맞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납득성의 원칙 맞아요. 자, 직무 기준의 원칙 있어요. 자, 그리고 고가 소급의 원칙, 고가 소급 못해요. 자, 그래서 고가 소급의 원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네 번째, 고가 오류 경향의 배제 원칙. 자, 우리가 인사고과라는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류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게 배제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부분? 아, 나는 저런 식의 형태를 가진 형태라고 만들겠지만 저런 사람의 태도를 보면 다 착하더라.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보여준 사람을 전부 다 착하게 본다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출신 학교를 보고 아, 그 학교 출신들은 다 일을 잘해.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부분에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줘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이 오류국가 경향의 배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우리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인사고과 기본 원칙은 조금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직무기준 원칙 우리 2번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1번에 있는 낙등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시 원칙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4번 고가 오류 경영의 배제 원칙이라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고가 소급의 원칙이 안 된다고 했어요. 소급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소급 앞에 뭐 붙여주면 돼요? 불소급이라고 붙이면 정상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식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실시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 12번째. 자, 다음에 교육훈련의 실시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문제는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 자, 이 교육훈련의 실시 계획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교육이 왜 필요한데? 왜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에서 종업원 교육훈련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회사는 누구를 되게 중요시해요? 인재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여러분 뭘 보냐면 아니 그 회사 왜 이렇게 종업원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근속연수가 왜 이렇게 다 짧아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오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얘기는 해요. 젊은 층들은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싶어서 근속연수를 따져봤더니 뭐 1년 이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뭐 대기업에 종사를 해도 참 많이 움직인다.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봐요? 넷플릭스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근속연수를 오래된 종업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종업원들 근속연수를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다니고 있는 근속연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근데 모든 직무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사실상 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잘 하려면 이 교육훈련도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가 일부러 교육도 보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좀 개발해 주려고 대부분 요즘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게 사실상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 그 교육 훈련에 누구누구 교육을 시킬 건지 대상자 선정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몇 번? 우리 교육 훈련의 내용을 선정하는 게 3번이고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맞는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는 관리자급 교육훈련이 있고 그리고 감독자한테 주는 교육훈련이 있고 경영진한테 하는 교육훈련이 따로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교육훈련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감독자의 위치와 관리자의 위치와 그리고 경영자 위치가 다 다른데 똑같은 교육을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선정 대상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는 거고요. 대상에 맞는 내용을 선정. 자, 그리고 네 번째, 교육 훈련의 담당자를 선정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여기는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만 들어져 있는데요. 자, 요 부분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우리 교육 훈련 방법은 뭐를 할 건지. 자, 다섯 번째가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이에요.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 건지라는 부분. 우리는 일단 당장 내부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할 건지 외부에 위탁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은 그 교육 훈련 방법을 결정했다라면 그 교육은 언제 시킬 건지 시기라든지 그리고 몇 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건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장소는 어디서 할 거냐라는 부분 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6번째 순서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까지 다 결정이 되면 그 시기에 우리 무엇하면 돼요? 이 교육 훈련을 무엇하자? 진행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걸 실시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거 실시하고 나서 여러분 이 교육 훈련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교육에는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견 이상 기업들이 신입사원 들어오면 신입사원 교육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계속 시행착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많이들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 교육 훈련에 대한 무엇을 하자? 평가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누구이다? 3번 필요성을 발견하는 거. 왜 필요한지. 자, 그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 임금과 복리후생 관리와 관련된 문제. 다음 중 임금 수준 결정에서 무엇이 하한선이 되는 요인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하한선이라는 게 있고 상한선이라는 게 있고 그쵸? 자, 하한선이라는 건 내가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할 땐 그 하한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상한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됐을까요? 그러면 하한선에 들어가는 건 제가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된다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등장한 용어가 뭐예요? 최저임금제도. 됐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무엇이다? 3번이에요.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 먹고 사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무엇돼야 된다?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저는 여기다 종업원자는 안 쓰고요. 생계비라는 것만 쓸게요. 네, 그래서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상한선은 뭐로 봐야 될까요? 상한선. 자, 상한선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 종업원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게 우리 무엇이다? 상한선이에요. 기업의 지불 능력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업원한테 정말 무리한 연봉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회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책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누구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저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이 노동시장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요인이 또 영향을 줘요. 됐을까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한선, 기업의 지불 능력은 상한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영향을 주면서 결정하는 건 노동시장의 요인. 자,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풀 때 왜 다른 것도 얘기할까요? 똑같은 형태인데 이번엔 하한선 냈어요. 그 다음에 상한선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서 갖고 가셔야 돼요. 네, 내용 정리하실 때. 자, 13번 문제까지 정리됐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우리 14번째 문제 맞죠, 여러분? 네, 다음 보기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기준에, 임금 지급 기준에 4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여러분, 우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잘못된 걸 찾아달라. 자, 우리 임금을 지급할 땐 반드시 종업원한테 무엇 해야 된다? 직접 줘야죠, 여러분. 일한 종업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직접불 원칙이라고 해요. 직접 주세요 라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리고 무슨 부분? 통화불 원칙. 그럼 통화불은 뭐냐면 아이 종업원한테 무엇할 때 급여를 줄 때 무엇해라. 아야 통화로 줘야지 금전으로 줘야지 이 얘기예요. 아이 돈으로 주라고 이런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그게 통화불의 원칙이고요. 자, 전액불의 원칙이란 부분은 뭐냐면 우리 무슨 부분? 아니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누구에게? 근로자한테 아니 전액을 다 줬어야지 라는 게 전액불. 자, 정기불이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시냐면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우리 무엇 해야 된다? 매월 1회 이상은 반드시 줘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월급 줄 때 어떻게 여러분? 한 달씩 끊어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매회 1회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급처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상관없죠, 여러분. 한 달이 최대잖아요. 근데 주급이라고 하면 일주일씩 끊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보기 내용을 봤더니 가방 공장 사장인 A는 한 달 동안 근무한 근로자 B에게 임금 대신 뭘 줬다? 가방. 여러분 이거는 우리 뭐로 줬단 얘기예요? 금전이 아니라 우리 현금이 아니라 무슨 부분? 현물로 줬단 얘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2번을 위배한 게 돼요.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15번째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금의 제도는 무엇이냐? 보기 동일 시간 동일 임금의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요것만 기억해도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일 시간, 동일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고정급제죠, 여러분. 고정급제. 여기 임금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고정급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정급제라는 건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 고정급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 얘기하면 변동급 아니에요? 근로자의 작업량이라든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거니까 내가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고정인 거 여러분. 1시간당 얼마 주겠다고 약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시간, 동일 임금, 일한 것만큼 줄게. 그런 걸 고정급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변동급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의미로 쓰는 게 변동급제로 들어오시는 부분이시냐면 자, 이 부분은 노동의 성과라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요. 그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적으로 달라지는 거. 그게 변동급제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1시간의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원래 10시간 만에 끝나는 부분인데 이들이 7시간 만에 끝내면 똑같이 10시간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주면.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변동급제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뭐 기타 임금제는 이 고정급과 변동급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요거 말고 나머지 모두 있다. 기타 임금제는 특수임금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부분들 부가가치 창출된 것 중에 내가 원가를 절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종업원한테 나눠줄게 막 이런 식의 내용들 그런 게 대부분 특수 또는 기타 쪽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 안에 또 다른 세부적인 임금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인프루쉐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자, 16번째 문제. 이거 요렇게 해서 고정급 이렇게 기억해요. 동일 시간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은 고정급제다. 자, 16번째. 다음 보기에서 A씨가 혜택을 받은 사회보험은 여러분 사회보험은 4가지가 있죠. 우리 누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뭐냐라고 묻습니다. 자,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자, 부도로 인하여 어느 날 실직을 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나는 무엇을 받았다?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실업급여의 제도는 무슨 부분 때문에 들어온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고용보험이에요, 여러분. 고용보험. 그래서 실업급여 부분은 고용보험. 그래서 여러분 실업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요율만큼 근로자도 50%, 회사도 50%를 냈죠. 그래서 현재 1.6%이거든요. 그래서 0.8, 0.86 내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답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의 설명입니다. 1번. 됐을까요, 여러분? 자, 다른 부분들도 지문 바꿔서 다 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적인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항상 얘기할 때 최초의 보험의 제도, 국가가 인정한 법정보험제도, 그럼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이에요. 자, 국민연금은 뭘까요, 여러분? 노령에 대한 거를 무엇하는 거? 우리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폐지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노령이라는 용어가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또 17번째 문제. 자,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됐네요, 여러분.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은. 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 가입자가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가입 안 해요, 여러분. 네. 우리 근로자가 가입한다면 근로자한테도 일정 보험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누구만? 사업주만 보험 가입자예요. 보험 가입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만이라고 붙이세요. 그래서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된다. 그래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100%네요.
100%이 사람이 100% 부담합니다. 자, 두 번째,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사업장과 정부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입에 다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정부기관은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온 부분에 사업장만 들었어야 돼요. 누구는 정부기관은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제외로 빠집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요게 틀린 거고요. 얘를 빼줘라. 자, 세 번째,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국가가 최초의 보험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6번 문제 얘기할 때 기업이 책임지는 보험이 아니고요. 우리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험이에요. 요게 또 잘못됐네요. 7번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의 보험제도, 그러면 산재보험제도,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네 번째,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100% 냅니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적절한 건 4번입니다. 난이도 별 5개짜리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요, 인사관리 1급에 내도 많이 더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 정도의 수준이면. 자, 노사관계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18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로 시간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최근에 바뀐 근로 시간제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도 많이 내니까 정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관리 중 일정 범위의 근로시간 중에서 기업의 업무 성격과 내용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가 매일의 출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을 무엇하는 거?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자, 여기의 내용은 이게 중요한 키겠네요. 자, 출퇴근 시간을 무엇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됐을까 여러분? 일단 연장근로제는 아니겠죠. 여러분 연장근로제는 뭘까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법정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까요? 8시간으로 봐요, 여러분. 자, 이 8시간을 초과한 걸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이고요. 자, 인정근로제. 자, 인정근로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무슨 부분? 이 인정을 여기 간주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2번과 3번 같은 용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일 용어. 그래서 인정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 그럼 이런 간주하다, 인정하다? 그러면 한 것처럼 보겠다는 거죠? 무엇을? 근로를.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렇게 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 대체적으로 여러분 내근직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고요. 외근직으로 일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외부를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또는 우리 뭐 출장을 갔다 오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일정 부분 움직인 걸 우리 일한 것처럼 무엇하겠다. 인정해주겠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왜 영업부 직원은 가끔 무엇하게 돼요? 아예 회사 출근 안 하고 거래처에 가서 돌다가 오후에 들어온다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제 회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굴은 찍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와서 얼굴 도장을 찍고 그리고 밖에를 계속 돌아다녀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러면 그 기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보아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근로제, 간주근로제예요. 자, 그러면 답은 누가 남아요, 여러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근로자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결정해서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 조절하겠다라는 부분. 이건 무역회사가 많이 써요, 여러분. 자, 무역회사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시간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침인데 다른 나라는 밤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어요? 시차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슨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3시간 뒤에 움직인다. 또는 뭐 4시간. 또는 우리는 밤인데 그들은 이제서 아침이다. 그럼 여러분 이 근무 시간을 다 조절해 버려요. 이게 대부분 관리직들은 그걸 안 해요. 왜냐면 은행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누구는 영업부라든지 그런 쪽들은 이 근무 시간을 변경해 버려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뭐 디자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런 걸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4번. 자, 19번째. 다음 중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쟁의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사용자가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인 거예요. 사용자가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번이다? 4번이요. 네, 여러분 사용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회사요. 자, 그럼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무엇하는 거? 폐쇄. 자, 앞에 정문 닫아. 이게 폐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폐쇄하거나 우리는 우리 회사에 와서 빨리 일해라고 해서 조업을,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일을 안 하겠다고 파업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무엇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우린 조업을 무엇하겠다? 계속하겠다. 그래서 조업 계속. 이런 우리 지하철 파업할 때요. 근데 파업했다고 하는데 지하철은 다니잖아요. 그쵸? 내 외부에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게 조업 계속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업이라든지 태업이라든지 생산관리는 누구의 입장이다? 여러분 근로자의 입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로자. 근데 이게 근로자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를 대변하는 게 누구죠? 노동조합이죠, 여러분. 노조.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동조합 입장에서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구분 꼭 해서 가져갑니다. 또는 어렵다라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행위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만 기억하시든지. 자, 20번. 다음 중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어지는 근무 시간 제도. 여러분, 지금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뀐대요. 누구는 아침에 출근하고, 누구는 저녁에 출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2주 동안 아침에 출근하고 한 사람은 2주 동안 저녁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던 A가 저녁에 출근했던 B가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B가 어디에? 아침에 출근하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A가 저녁에 출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근무 시간 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대 근무죠, 여러분. 우리 3교대, 2교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교대 근무. 병원도 교대 근무하죠. 특히나 대학병원들. 그렇죠? 그래서 왜 라이트 근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여러분, 원격 근로자는 뭘까요? 우리 회사에 직접 출근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하는 거? 우리 소위 말해서 집에서.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만 되면 나 일할 수 있어. 라는 부분.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를 많이 했죠, 여러분. 네, 그런 부분. 그럼 집중 근로제는 뭐냐면 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느 것도 하지 마. 오로지 네가 해야 되는 직무만 해. 이런 얘기예요. 전화도 받지 마. 커피도 마시지 마. 이런 식이에요. 그게 집중 근로제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내용들. 자, 선택적 근로제는 조금 전에 18번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네, 내가 출퇴근 시간을 무엇할 수 있다? 내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겠다. 여러분, 법정 근무 시간 8시간을 늘렸다 줄였다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가 끝나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인사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무슨 부분이에요? 아, 암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딱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메모에 정리를 하시든 책에 뭐 현강 배치를 했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다음 강좌에서 기출문제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